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부터 해서 금융시장, 특히 코스피와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주 찾아뵈면서, 시장 메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시장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자주 봐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게 뜻밖의 선물인데. 네. 그럼 팀장님 한번 또 바쁘시니까요. 네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 시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올해 들어 변동성이 참 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 거기다가 예상치 못했던,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펀더멘탈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고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물가의 흐름들, 경기의 흐름들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물가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빠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더 좋아지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들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향후 시장 방향성들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얘기하시죠. 소음과 신호. 그러니까 소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이제 오랜 투자 이쪽 시장에서 계셨으니까요. 혹시 과거에 이런 때가 혹시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이런 때요? 예. 그리고 그때랑 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투자 난이도를 한 1점에서 10점 정도로 이렇게 봤을 때 혹시 한 몇 점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것들이 뭔가를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처럼 좀 금융위기 이후 급반등을 했다가 거의 1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한번 되돌아서 본다면 결국에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 흐름의 근간에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투자 난이도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높죠. 그리고 난이도로 따진다면 몇 점이 될지 10점이 만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한 8, 9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에 조정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이게 빨리 끝나면 괜찮겠다라고 했지만 길어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저점 통과 시점을 계속적으로 늦추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렵다. 저도 어느 정도의 큰 흐름에서 방향성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빵 터졌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라 경기 흐름이나 물가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면서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시장 흐름에 있어서도 좀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가 가장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는 지나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1년 고점 이후 거의 10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흐름인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 네. 그 말씀 중에 네. 그 저점을 좀 파악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다. 네, 통과하는 시점이. 예. 통과하는 시점이 네네. 그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한 2600선, 2700선에서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한 요 지점을 어떻게 좀 바닥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닥권에 가까웠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2월 달까지, 올해 2월 달까지 말씀드렸던 건 반등시 매도, 반등시 주식 비중 지수세요, 현금 비중 늘리세요.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3월 달부터는 좀 바꿨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제목도 비중 확대의 기회가 온다 라는 제목인데요. 네.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코스피가 뭐 2400, 2300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버텀라인을 한 2600선 전으로 놓고 보고 있고, 여기서 좀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진짜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도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 확대의 기회가 온다라는 것도 지금부터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는 시장의 큰 흐름들은 이제 4월, 5월 지나면서 바닥을 잡고 이제 위쪽으로 방향성을 점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 무슨 위쪽이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부담스러운 건 너무 많아요. 미국 금리 인상도 많이 한다라고 하고, 유동성도 줄인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요인들은 시장에 지금 점점 반영되고 있다. 먼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경기가 좀 불안하다라고는 하는데, 아마도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지수들을 보면은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2분기 중에는 물가도 더 이상 안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점점 이렇게 안정이 되고, 경기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내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4월, 5월 달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좀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부분은 천천히. 그냥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럴 때 시장을 살 때는 저는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최근같이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을 때는 시장이 떨어질 때 조금 사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또 반등을 하겠죠. 그리고 또 쫙 밀릴 때 좀 사고. 그냥 밑에서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까지도 좀 활짝 웃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자료에 의하면 1분기에 이제 조정 마무리가 되고 2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3분기부터 추세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그림을 나타낼 텐데 그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통화 정책이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또는 경기가 진짜 좋아지고 있어?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등락은 있겠지만, 그리고 확 올랐다가 기다리는 시간,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걸릴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바텀은 이미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나는 과정에서 등락이 있을 수 있고, 그 등락들을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 만약에 지수가 조금 이렇게 상승한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그 큰 대형주, 그쵸.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풀었던 유동성을 줄이는 건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린대, 미국이 유동성을 줄인대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시장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제가 뭐 아는 분을 통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매달. 네. 그러면 쭉쭉쭉 돈이 늘어서 1억이 됐습니다. 네. 근데 1억이 늘어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잘했던 것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많은 주식들, 뭐 일부는 테마 주식들, 일부는 작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저한테 투자를 해주셨던 분이, 이제 내가 돈이 쓸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투자했던 거 매달 이제 120만 원씩 줘. 라고 하면은, 예, 드릴게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1억이었던 자금이 매달 120만 원씩 줄어든다고 한다면 투자를 접어야 될까요? 아니죠. 네. 투자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투자 스타일을 1억에서 이제 120만 원씩 매달 줄어들면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좀 더 확실한, 좀 더 명확한, 좀 더 실적이 딱딱딱 올라가는 게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로 압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실적이 좋은, 그리고, 좀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막 돈이 늘어날 때 샀던 뭐 기대주, 테마주, 그리고 작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섹터를 좀 여쭙고 싶은데 그거 잠깐 여쭙기 전에 그 또 최근에 그 금리 인상 얘기하고 막 6차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막 빅스텝이라고 막 얘기해서 며칠 전에 또 한번 훅 빠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좀 그 연말로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걸 다 뚫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한다. 그리고 빅스텝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요. 연방금리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혹시 뭐 인터넷을 치시는 분들은 Fed Watch라 그래서 FEDWATCH를 치시면 미국 쪽의 사이트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을 매일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걸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50bp 그러니까 5월 달에 빅스텝이라고 해서 50bp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확률이 80%가 넘어요. 이미. 그리고 6월 달에도 50bp 이상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50%가 훨씬 넘어요. 이미 알고 있네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시장은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궁극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흐름을 보면은 금리 인상기 때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항상 시장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고 돌아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좋았냐면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시장이 그렇게 못 올라가냐? 경기가 아직까지는 불안하기 때문이고 바닥을 잡는 시점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경기만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시장 흐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먼저 반영했고 경기는 턴어라운드 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것들을 따라가야 될까? 저는 경기 쪽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가 좋다는 거는요. 어떤 신호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긴 한데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긴 한데 OECD 사이트를 가시면 그 OECD라는 데에서 매달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합니다. 국가별로도 발표하고 OECD 별로도 발표하고 지역별로도 발표하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선행 지수가.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덜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을 갖고 본다면 이렇게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2분기 중에는 이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진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각국 통계청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미국 중앙은행 말고 지역 중앙은행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 들어가서 보시면은 경제 전망을 하는 데도 있고 뉴욕 연방은행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주간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간마다 미국 경제는 이 정도야. 그것 또한 이렇게 쫙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경기 흐름들이 더 나빠지나 아니면 조금씩 나아지나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담아야 할 섹터 그런 거 좀 조언 좀 가능하실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 그림은 뭐냐면은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들고 다녔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증권사는 전년 11월 달에 그 다음에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에 2022년 전망을 했는데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1분기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19 확산이 되든 말든 기대감에 1분기는 강할 것이다. 그리고 1분기 저점을 막 등락을 보일 때 코스피가 2600대도 가고 뭐 언더슈팅이 나서 2500대도 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이 대표주들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에선 가치주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푸는 과정에서는 성장주,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선 가치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과거 패턴을 볼게요. 2017년, 18년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긴 했지만 2017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시장을 이끌어간 업종을 보면 반도체, IT, 인터넷 이런 업종이었어요. 그리고 2004년, 5년, 6년에 금리 인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시장을 이끌어간 건 조선, 철강, 화학, 에너지 이런 시클리컬이 맞아요. 그리고 그 전 금리 인상 국면이 1999년, 2000년도였는데 이때는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은 성장주 같은 거고 한 번은 가치주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04년, 5년, 6년을 돌아가서 보면은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애들이 성장주 컨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차이나 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 GDP 성장이 1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업종이 지금 가치주로 평가되는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실적이 진짜 좋고 업황이 진짜 좋아진 애들이 시장을 이끌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가치주, 성장주 개념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드 코로나 관련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위의 그림이 뭐냐면 이익 증가율이에요. 작년 대비 2021년 대비 올해 2022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자 보시면은 조선하고 호텔레저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업종이고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얘네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운송, 인터넷, 에너지, IT 가전, 반도체, 건설 이런 업종들이 올해 실적이 늘어납니다라고 보여지는 업종들이고 최상위권. 반대로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화학, 증권, 철강, 보험, 비철, 목재 이 업종들은 실적이 줄어드는 업종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업종들이 조선이 있긴 하지만 좀 뒤에 보여드리면 조선은 흑자 전환이긴 한데 분기별로 보면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인터넷, 2차 전지, IT,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카테고리를 묻자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 플러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삐쭉삐쭉 들어있는 운송은 아마 올해 1분기 실적을 정점으로 이렇게 좀 둔화되는 그림이고 그리고 에너지도 올해 1분기 실적만 삐쭉했다가 다시 이렇게 정체되는 그림이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은 반도체 자동차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동차 업종이에요. 자동차 업종이 분기별로 이익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레벨이 어디인지를 보여드리는데 자 올해 하반기에 작년 이익을 뛰어넘는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반도체 공급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슈라서 1분기 실적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반기 들어서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도 작년 이익 고점보다 하반기엔 더 높아진다는 예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지금
낮은 상황인데 저 여기 보여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면 주가가 지금 상대 강도입니다. 코스피보다 강하냐 약한데 코스피보다 계속 약한데 네. 여기까지 와 있고 반도체 자동차는 1년 내내 바닥권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얘가 하반기에 이익이 2021년보다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인터넷은 많은 분들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국면에서 못 올라가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요 2차 전지의 대표 기업들이긴 한데 실적이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갑니다. 얘는 인터넷인데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실적이 쫙 올라가죠. 작년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자, 성장성이나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림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미 가격 조정을 통해서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이후 시장이 쭉 올라오는데 그 흐름들을 잘 타고 있어서 여기 하단부에 와 있다면 이제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기업 이익이라든지 업황의 성장성을 재평가해 줄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도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 네. 지지선 밑으로 거의 붙었네요. 네, 붙었다가 네. 팍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는 지금 막 따라가서 사시기보다는 좀 밀렸을 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은 최근 며칠 동안 또 많이 밀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급반등을 했다가 좀 밀리는 과정이라서 아마 지금 가격대쯤이면 아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 네. 아, 우선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네. 되게 하나 되게 신선했던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가치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네. 그 시대로 갔을 때는 그쵸. 그게 성장주일 수도 있다는 거.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장주라고 하면 고밸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주 컨셉이 뭐냐면은 뭐 해석하기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실적이든 업황이든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로 쭉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가치주로 평가된 업종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이익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고평가받았어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2007년에 조선업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네. 2004년 5년 대비. 네.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애널리스트 분께서 2007년입니다. 2012년 실적까지 반영을 하면 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5년 뒤에 수주까지 조선업종은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2012년까지 있어. 2012년까지 실적을 반영하면 아직 괜찮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니어였는데 시니어분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꼭 질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앞서갔다. 그렇게 보면은 시장은 주가는 이미 2012년 실적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왔다는 얘기인 것 같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시장이 무리하게 실적을 선반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많이 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2차 전지 2022년이니까 2027년, 2023, 2030년 실적까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이후 금융위기를 맞았죠. 2007년 10월 달 고점을 찍고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000포인트가 깨졌었죠. 2000포인트를 넘나드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던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생각을 하실 것은 분명히 시장의 흐름들은 크게 올라갔다, 크게 조정받고, 반등했다, 좀 단기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 조정받고, 그러다가 또 꺾이고, 이런 굉장히 큰 파도들을 많이 거칠 거예요. 큰 파도, 잔파도, 작은 파도, 여러 가지가 올 텐데, 그 큰 흐름들을 판단하시면서 좀 잘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시겠지만, 큰 흐름에서 잘 읽어내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상승하락 그런 것보다도 지금이면 좀 많이 왔다. 지금쯤이면 바닥인 것 같다라는 것들만 잘 판단하셔도 여러분들이 부를 쌓아나가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왜냐면 큰 하락파도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잠시 피해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나 자산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시장이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할 때 올라가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아마 공부하시면 공부하실수록 아마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네. 2차 전지, 인터넷. 네. 이렇게. 그러면요. 팀장님 요거 하나 좀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네. 보통 이제 반도체를 네. 첫 번째로 언급해 주시면 네. 그냥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거는 그쵸. 국민주인 삼성전자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네. 거뒀다고도 하는데 주가를 보면은 답답하죠. 네, 장시간 네. 되게 답답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이 반도체만 하나요? 반도체만 하나요? 휴대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진짜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반도체 사이클에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도 많이 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불안하고 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경기 사이클도 둔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으로서의 실적은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질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더 급락을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적이 좋음으로 인해서 올라가려는 힘은 있지만 경기가 불안하다는 힘에 의해서 좀 밀어내려는 힘도 있고 이런 등락 과정이 좀 더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등락 과정을 조금만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시거나 아니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활동하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니까 그쵸. 그게 또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 거고.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업황도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1분기는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낫다. 2분기는 조금 더 좋아진다. 이제 하반기부터 플러스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주가가 뭐 급락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레벨이 크게 떨어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시장보다 수익률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금융주도 분명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 시즌이 가까워지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춰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은행주가 여기 있어요. 여기.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업종들보다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성장주인데 왜 제약바이오 없어? 그러네요. 대표적인 성장주잖아. 제약바이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통신하고 음식료하고 비슷해요. 이익 증가율이.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한국 업종 중에 가장 비싼데 이익이 좀 세게 늘어나야 되긴 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하고 음식료하고 비슷한 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좀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선호업종, 최선호업종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인터넷이나 뭐 2차 전지, 에너지, 하드웨어 이런 쪽들은 상위권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요거 좀 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그림에 너무 많은 이게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고에 따라서 선호도 그리고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업종 분기별 이 실적 흐름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서 이렇게 그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왜 에너지
운송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얘네들을 상위권에 있는데 왜 추천을 안 하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요 그림인데 한번 보시면은 에너지 업종에 2차 전지 업체가 들어있긴 한데 에너지 업종이 실적이 올해 이익 증가율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1분기만 삐죽하고 나머지는 그냥 밋밋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보다 좀 레벨이 떨어져 있고 철강도 2021년 실적보다 레벨이 떨어져 있고 운송도 올해 이익 증가율은 높다라고는 하는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를 고점으로 실적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이익 레벨은 높지만 이익이 더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약한 상황이고 조선은 흑자 전환하는 건 맞지만 분기별로 보면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니까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렵고요. 비철목재는 이익이 거의 플랫한 밋밋한 상황이고 상사자 문제도 이익이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그림이고 그나마 시클리컬에서 그러니까 가치주란 쪽에서 볼 수 있는 건 건설하고 기계 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건설은 이익이 쭉 늘어나고 기계도 이게 쭉 올라갔다 레벨업된 작년보다 이익이 레벨업된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건설하고 기계 말씀드리면 좀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책 수혜주. 그죠? 그래서 건설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도 있지만 정책 수혜주로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정책 수혜주가 건설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도 많이 한다라 그러고 공급을 민간 위주로 한다 그러고 제한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풀어주고 세제도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건설업 환경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기계 쪽에서도 원전 관련주와 방산 이쪽을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있지만 EU 쪽에서 텍소노미라는 그 정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원전까지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는 원전을 철저히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그래 원전까지 조금 같이 갈까? 이런 뉘앙스라서 원전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도 약간 친환경 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 들어서 조금. 왜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로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유럽이 왜 문제가 돼 있었냐면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기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전력 공급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산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도 있겠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한국 무기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 우주랑 좀 맞물려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보시면 항공 우주 플러스 방산 이런 것들이 매치되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 대만 이런 것도 네. 어떻게든지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지금은 국가별로 지역별로 갈등 양상이 좀 고조되는 분위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반적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팀장님께서 보여주신 요 그래프도 보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익이 높아도 이게 그것만 높으면 안 되고 이게 앞으로의 추세가 계속 그렇죠. 우상향을 해야 되는 좋아질 거거든요.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좀 약해지느냐 힘이 약해지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단적인 예로 작년 반도체가 잘 못 갔잖아요. 네. 이 그림 보여드리면 자, 이 그림 밑에 그림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를 보시면 2021년 실적만 놓고 보면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주가가 2021년 고점, 초반의 고점 이후 찍고. 계속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 자,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걸 선반영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더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주가는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겠죠. 실제로 기간 조정을 거쳤었고요. 작년 상반기만 해도. 네. 그러다가
하반기 8월달 들어서 이 실적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업종들을 본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긴 하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와 있냐, 여기까지 와 있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 레벨이 약간은 떨어진 건 맞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비중 확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팀장님 투자를 이제 해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정말 그 예측 못하는 그런 거시 변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게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보통은 안 난다고 그렇죠.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갑자기 또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확실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짚어주실 만한 투자 포인트 있으실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금융시장의 충격 변수는 맞았어요. 유가가 $130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럼 왜 충격 변수였냐? 말씀하셨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흘러간 플로우를 과거 흐름들을 한번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있으니까 저 같은 전문가 말고 진짜 러시아 전문가분들도 전쟁 안 난다. 근데 땅 침공을 했죠. 침공을 딱 하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거 국지전으로 끝날 거야. 근데 전면전으로 됐죠. 전면전으로 되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3일 안에 끝나. 지금 몇 달째 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흐름들, 전혀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들이 팍팍팍 터지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충격들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평화협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이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점차 완화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초기 국면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피그스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었어요. 피그스가 뭐냐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요 나라들이거든요. 규모로 따진다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굉장히 크고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이 좀 작아요. 시가총액이 GDP 규모가. 그런데 시장이 언제 제일 예민하게 반응했냐면 2010년, 11년이었어요. 그리스 때. 초기 국면 때. 그러니까 초기 국면에 그리스 디폴트다 아니다 그럴 때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덩치가 큰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좀 불안하다라고 했을 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모든 이슈들이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나왔을 때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이보다 같은 이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의 강도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가가 당분간 상당한 기간 동안 $130를 가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계속 높여가면서 주기보단 큰 충격을 줬다가 그 다음에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보다는 좀 작게 그 다음 충격은 이보다 좀 작게 그 다음 충격이 이보다 좀 작게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졌을 때 좀 이렇게 진폭이 컸던 것 같고 맞아요. 최근에 좀 컸던 거는 전쟁 이슈가 아니라 빅스텝 그 이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그리고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자료에도 썼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너무 민감한 것 같다.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은 그 당시 뉴스를 쭉 보시면은 시장이 반등을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돼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격화돼서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쭉 돌아서 보면은 증시는 별로 빠진 게 없었어요. 유가는 좀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있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물가가 점점 꺾이기 좀 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고는 있고 유럽 쪽 경기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때만큼의 충격을 계속적으로 가해줄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최근에 또 러시아 디폴트 위기 그렇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도 좀 미치는 충격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러시아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깜짝 놀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어마어마한 충격 파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예요. 근데 첫 번째 보실 것은 그때랑 지금이랑 러시아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줄었구나. 자, 1998년에 전 세계 GDP 대비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4.2%였어요. 지금은 1.7%. 한국은 얼마일까요? 그래요. 한국은 1.9입니다. 아 정말요? 네, 한국보다 낮아요. 아 정말요? 네, GDP 규모를 보면 와, 한국이 그렇구나. 10등이고 러시아가 11등이에요. 야 우리나라 만세네요 진짜. 그죠? 야 대단하다. 네. 또 하나 보실 것은 부채 비율을 보실게요. 네. 98년은 134%, 지금 19.2%.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9%, 4.7%. 물가 상승률 70%, 6.7%. 네. 특히 외환 보유고, 외환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를 보면은 이때는 120억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6,300억 달러. 자, 그럼 왜 디폴트가 나느냐? 근본적으로 내가 힘들고 줄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하는 게 아니라, 디폴트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줄 돈은 충분히 있는데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서방 세력들의 제재를 받고 스위프트 배제라는 조치가 당해가지고 줄 돈은 있는데 이걸 지급을 못하게 동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가 난 것이지 진짜로 러시아가 망하는 그림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디폴트가 난다는 이슈로 금융시장이 깜짝 놀랄 수는 있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 파장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GDP 그 전 세계 대비 비중도 작아졌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요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여기 있고 러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러시아하고 브라질하고 비슷해요. 근데 과거 남미 위기가 있었고 남미 재정 위기가 있었을 때 시장이 출렁출렁하긴 했지만 시장이 글로벌 경제가 막 망가지는 그림은 또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그림을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그 사태, 이탈리아 규모는 한국보다도 큽니다. 이때 재정 위기가 있었을 때도 시장이 출렁이긴 했지만 시장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경기 흐름을 봐야 된다,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라 말씀드린 이유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 이슈, 불안 요인들이 경기 흐름이 불안할 때는 주식시장도 빠지긴 하겠지만 주식시장 흐름들을 이렇게 막 밀어내는 그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경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증시도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면 이런 사태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자극하는 정도의 변수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향력 자체가 초기 국면보다 점차 작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나 러시아 이슈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고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충격을 주거나 시장이 흔들린다면 사야 되는 이유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그 팀장님께서 이렇게 수치와 데이터로 보여주시니까 막연했던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축소가 되네요. 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크게 불안하실 필요 없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정말 이런 보고서 같은 거 방송도 들으시면서 이 숫자와 데이터로 확인을 하시면 그렇죠. 되시겠네요. 시장이 가장 불안해할 때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불안의 실체가 숫자로 확인되고 데이터로 확인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연한 공포가 있을 땐 그 공포감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된 공포가 금융시장이나 가격에 반영이 되고요. 그러면 되돌아서 보면 이 정도까지 걱정을 했는데 실제 걱정은 이 정도네? 그러면 증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 요인들이 있을 때 항상 실체가 뭔지를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경기 흐름이나 물가나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시장 흐름들을 크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를 갑자기 막 10%, 15% 튀어오르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경제 흐름들을 2%, 1%대로 만들어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요게 장기화됨으로써 물가가 아마 3월 달쯤 꺾일 수 있는 시점을 조금 늦추고 경기가 한 3, 4월 달쯤 턴어라운드 할 수
수 있는 시점을 좀 늦춘 정도지 크게 바꾸는 그림들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는 구간에서는 이런 이슈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실시간으로 네.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습득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지금 한번 그 텔레그램 네. 같은 거 소개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여기 적어드리긴 했는데 네. 여기 제 사무실 전화번호랑 네. 메일 주소랑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이 있어요. 네. 뭐 이따가 웅달님한테 보내드리긴 할 텐데 전화는 안 받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리에도 별로 없는데 보통 전화가 울리면은 다른 직원들이 땡겨서 받아야 돼요. 아시죠? 회사 다니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전화 보면은 3번 이상 울리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 자리에 전화가 많이 와서 좀 0으로 해놓고 있어요, 볼륨을. 그래서 전화를 하셔도 안 받습니다. 그냥. 그렇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메일, 저기 경민리@대신.com으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아무리 늦어도 3, 4일 내에는 메일 답변을 보내드리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바쁘신데요. 텔레그램 채널이라 그래서 네. 텔레그램 메신저를 쓰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검색란에 대신 스트래티지를 치시면 제 채널이 있는데 뭐 그 돈 들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쓴 자료 발간할 때마다 업데이트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그 새벽 동안에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뉴스들 국가별로 이렇게 좀 정리드리고 한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는 장중 시황, 장중에는 어떤 흐름이었다 그런 것들을 적어드리고 그리고 자료가 나올 때마다는 계속적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하고 그리고 어제처럼 뭐 3월 FMC가 발표되거나 그래가지고 FMC 의세력이 발표돼서 시장이 많이 빠졌다 이럴 때는 제가 코멘트를 따로 써드려요. 에세이식으로 뭐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편한 말투로 그렇게 써드리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경민 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최근 생각은 뭔지 가장 빨리 아실 수 있는 채널이라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와,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매일 여기 출연해서 제 생각은 어떻습니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 그래도 가장 빨리 제 생각이나 제 판단들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텔레그램 접속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암호화폐 여기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이 되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세다. 큰 트렌드다. 그래요.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아주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 일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편입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직은 좀 리스크,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자산 배분이나 이런 데 편입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변하는 것은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변화들이 있겠죠. 이게 누적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자산 시장에서의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큰 트렌드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와이프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따로 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저는 퇴직연금으로 ETF만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한테는 작년부터 비트코인 기준으로 3자가 보이면 무조건 사라 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나도 저 맨날 보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3자가 보이면 무조건 사면 좋겠다.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더 떨어지고 뭐 3점 이렇게 떨어지고 할 수 있는만 나는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마다 매집을 해나간다면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 와이프한테 말을 해줬는데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저는 큰 트렌드에 있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도 자산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주식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자산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자산 시장의 하나로서 등락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자산 시장 위험 자산이 흔들리게 된다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저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좀 긍정적인 뷰로 생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제도권에서 네. 또 바라보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많이 바뀌고 있죠. 원래는 최근 들어서는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진짜로 2017년이었나요? 한데 엄청난 상승을 한번 했다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2018년. 그때도 막 암호화폐에 대한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다가 한번 폭락을 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런 관련된 자료, 글, 그리고 관련된 상품,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상품까지도 출시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식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자산시장,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변화도 조금씩 누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등락은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의 위치로서,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의 위치를 점점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이거를 투기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하나의 자산 시장 투자처로 바라보시면은 좀 인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아니라고 했다가는 내가 소외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열린 마인드로 바라보신다면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월급쟁이 분들이 네. 한 월 여유 동안 100만 원짜리 생기면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네 가지 반도체, 자동차, 네. 2차전지, 인터넷.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조금의 뭐 암호화폐까지 이렇게 좀 더해가지고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매수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 생각하실 것은 지금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다음 사이클에 있어서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바꾸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경민 팀장이 이 4개 업종하고 일부 암호화폐를 사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이클을 잘 타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2023년에 코스피가 뭐 3,600, 700을 갔을 때, 그러니까 내년에 갔을 때 뷰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금이나 뭐 달러나 이런 쪽으로 비중을 늘리세요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투자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또 투자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그때는 매달 100만 원씩이었다면은 1년이 지났으면은 1,200만 원? 거기서 한 1,500만 원, 1,600만 원이 돼 있겠죠. 네. 그걸 가지고 다른 투자처를 삼고 또 적립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꾸준히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셔서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은 100포인트에서 지금 뭐 2600, 700포인트까지 온 거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요 상승할 때만 샀으면 아마 10,000포인트가 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상승할 때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하락할 때 인버스로 수익을 냈으면 한 10만 포인트 가 있을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파도를 잘 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고 그냥 견디기보다는 올라갈 때 잘 타고 내려올 때 내 자산을 잘 지키는 투자 전략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시로는 아닙니다. 뭐 1년 또는 2년 사이클로 한 번씩 바꿔주신다면 아마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겠다. 그리고 내 부를 좀 더 쌓아가는 속도를 높여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때 그 중요한 의사결정 때마다 이렇게 또 이 팀장님께서 쓰신 보고서도 읽고 텔레그램 자료도 정보들도 보시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하고 맞는 전문가들이나 맞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투자자분이 나는 이현미 팀장이 말하는 파도 타는 건 난 모르겠고 난 그냥 꾸준히 그냥 적립식같이 넣고 싶어 하면은 그런 쪽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강연을 들으시면서 호흡을 하시면 되고 어떤 뭐 이렇게 파도를 잘 타서 나는 수익을 좀 계속적으로 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은 저 같은 스타일의 투자 상담한 분이나 전문가들과 호흡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더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먹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타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하고 맞춰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답은 절대 없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서로 스타일이나 투자 스타일 그리고 제가 전략을 제시하는 스타일 다른 거라서 그 다름의 차이를 좀 맞춰가는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네.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너무 그쵸. 변동성이 큰 사람들은 막 잠 못 자고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변동성을 무시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일부만 가져가시면 괜찮다라는 것들이고요. 그거를 뭐 내 자산의 100% 또는 레버리지 키워서 150% 가져가시는 건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투자하는데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겁니다. 틀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면 싸워요. 다른 거는 다름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름 안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다든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각자의 길로 가는 게 맞지 그거를 넌 틀렸어 이렇게 고쳐라고 하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을 인정을 하고 내 다른 스타일을 조금은 더 적합한 쪽으로 찾아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시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종목을 잘 봐야 된다. 어떤 분들은 시장을 잘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투자 전략, 시장,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도 좋겠지만 주식시장이 힘들 때 다른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다는 데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같이 호흡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불안했는데 금은 막 올라갔어요. 과거에도 증시는 불안한데 금이 막 올라갈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 내에서도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신다면 주식시장에만 이렇게 막 완전히 주식시장만 보시는 분들과 주식시장, 달러, 금, 채권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는 분들하고는 단기 수익률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긴 호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여러 자산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지금은 소액이라서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도 관심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신다면 모두 다 지금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5년 뒤, 10년 뒤에는 거액 자산가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주식만 해서는 내 자산을 꾸준히 불려가기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주식, 여러 가지 자산, 이런 시장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하셔서 내 자산을 꾸준히 불려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짜실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실력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상승장을 맞이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할 때 이제 많이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오히려 이 기회 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공부를 다양한 자산을 눈을 넓혀서 넓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급등을 했던 장세는 10년에 몇 번 나오는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장세가 몇 번씩 반복되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떠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좀 더 하고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이 뭔지를 잘 정립해 나가신다면 다음번에 상승 사이클이라든지
다음번에 하락 사이클에서는 지금과 같은 힘듦을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상승 사이클에서는 수익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난이도가 높은 만큼 잘 견디시면 그 내공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풀면은 좀 실력이 이렇게 늘잖아요. 그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한다 하더라도 최근 뭐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실력은 이렇게 있다가 팍 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튀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견디시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신다면 아마도 탁 올라간 내 실력이라든지 내 능력을 느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팀장님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팀장님, 그럼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